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동아시아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사회운동과 서민 문화에서 농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파트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요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농업 생산력의 발전의 요인으로는 농업 기술의 발달과 상품 작물 재배와 새로운 작물 재배,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농가 수입이 증가하게 돼요. 특히 농업 기술 발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곡물의 품종이 개량되거나 또는 비료 사용 등 시비법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거나 그 다음에 수리시설이 개선이 되거나 그 다음에 관련 농서들이 보급이 되거나 아니면 농기구들이 개량이 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농업 기술이 발달을 하게 돼요. 이런 농업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집약 농업,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막 넣어서 이렇게 농사를 좀 집중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농법의 확대나 또는 경작지 증가. 이전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번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의 기운이 쇠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는 100이라고 했다면 뭐 70밖에 이제 생산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땅을 갈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에 이렇게 농사 한번 지으면 다음 해에는 쉬고 바로 옆에 있는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땅을 쉬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료 사용, 즉 시비법 같은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비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이렇게 비료를 뿌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확이 끝났을 때 비료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땅의 기력이 금방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밖에 짓지 못했던 이러한 이전의 상황들이 개선이 되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경작지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매년마다 같은 면적의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이전에 반밖에 못했던 거에 비하면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조선의 경우에는 농민층의 분화까지도 일어나게 돼요. 자, 농민층 하면은 먼저 우리가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자용농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양반들의 땅을 빌려서 경작한다든지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게 되는 소작농,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소작농들 중에서도 대단위의 토지를 소작받아서 하는 사람들은 분홍층으로 성장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작농들 중에서도 자신의 땅을 잘 경작을 해서 이제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땅까지 사들여서 이제 자기가 크게 이룩해 놓은 그런 분홍층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에 비해서 분홍들에 비해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태되고 많은 그런 농민층들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빈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농민층들 사이에서도 빈부격차에 의해서 분홍과 빈농으로 나뉘게 되고요. 이 분홍은 자신의 그러한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해서 여가 생활이라는 것을 즐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글 공부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 글 공부를 통해서 자신이 작품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뭐는 또 홍길동전, 춘향전 약간 요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한 소설들을 우리는 무슨 소설이라고 하느냐면 한글 소설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나도 사랑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시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시의 형태가 시조의 형태를 갖지는 못하고 시조기는 한데 뭔가 형식이 파괴된 또는
그 양반네들이 쓰는 그런 상류층의 시조와는 좀 다른 형태의 시조가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설 시조와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연 예술도 발달하게 되죠. 공연 예술. 그냥 가령 뭐 판소리라든지, 그죠? 판소리나 또는 탈춤과 같은 이제 이러한 예술들도 발전하게 돼요. 그럼 이러한 공연 예술들은 주로 어디에서 공연을 하겠습니까? 시장? 그렇죠. 저작거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장 같은 곳에, 또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포구 지점에, 요런 곳에다가 주로 이제 공연 예술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라고 한다는 것은, 판소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 그런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농민층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민층뿐만 아니라 양반들도 와서 보고 갔던 것이 판소리였고요. 탈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해학과 풍자 이런 방식으로 현 세대를 비판하는 내용의 작품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서민들 위주의 그런 이제 문화가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농업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바로 뭐랑 엮어버렸냐면, 농업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서민 문화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으로 제가 넘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농업의 발달은 서민 문화의 탄생을 불러오게 되는 것이고, 이 서민 문화의 유행함으로써 새로운 사조의 그런 예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상품작물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분홍층들이 자신의 땅이 요만큼을 가지고 있다면, 예전에는 이 땅 전체를 농사를 지어야 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이 모내기법이라든지 또는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12법과 같은 비료라는 녀석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 땅을 온전히 모두 다 경작을 하지 않아도 일부 땅만 경작을 하더라도 이만큼만 경작을 하고, 여기다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새로운 것을 심을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땅에다가 굳이 경작하지 않아도 돼요. 또는 이 땅을 전부 다 경작을 하고 요만큼의 땅을 더 구매해서 여기다가는 쌀이 아니라 뭐 인삼을 심는다든지 뭐 담배를 재배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의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상품 작물은 먹기 위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재배한다는 거죠. 팔기 위해. 어디에다 팔기 위해? 시장에 팔기 위해. 그죠? 그럼 시장에 판다라는 의미는, 시장에 판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한다면, 상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가 불러지게 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이러한 상업 행위를 통해서 분홍들이 상업 행위를 통해서 농가 수입을 늘려나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첫 번째 농업기술의 발달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이러한 분홍층과 같은 사람들 또는 여유가 있는 농민들은 일부 땅에다가 상품 작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들을 재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업 발전에 이바지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면 그들이 팔았던 것이 자신들의 수입에 추가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농가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이제 나머지 하나, 이제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는데요. 요런 작물들이 아메리카로부터 넘어와요. 그러니까 신대륙으로부터 넘어오는 농작물이 전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아메리카 농작물들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겠습니까? 아무래도 요런 나라에서 들어왔겠죠. 그쵸? 포르투갈의 에스파냐로부터 신대륙에 있는 그런 식민지들로부터 이러한 농작물들이 전래가 돼서 들어왔겠죠. 그쵸? 그럼 그런 것들이 동아시아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쌀이나 또는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밀이죠. 이제 이러한
그런 식자재들을 일부 대체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재배를 하게 된다면 역시나 마찬가지지만 식량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시장에 내다 팔아도 농가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발달을 왜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서민 문화의 발전에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으로 따졌을 때 중국사로 이제 돌아와서 중국에서의 명나라와 청나라 때의 그러한 곡창지대, 그러니까 주요한 농업 생산 기지라고 한다면 어디가 되어 있느냐면 후난과 후베이성 지역이 바로 명나라가 될 것이고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천성, 쓰촨성이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 때는 후난과 후베이성,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호광지역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천성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천성은 이렇게 중국이 있으면 이쪽 지역이 사천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호광숙 천하족이라는 말이 있는데 호광 지역이 풍년이 들면 천하족,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하라고 한다는 것은 뭐 하늘과 땅이란 뜻이 아니라 전국이란 뜻이에요. 전국이 풍족하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다.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창장강 유역의 호광족, 그러니까 호광 지역에 풍년이 들었을 때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호광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곡창지대는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일본 같은 경우도 볼게요. 자, 일본에는 제가 수업 거의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애매했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집중력이 떨어졌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는 다이묘라는 사람들이 자기 영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간을 장려하게 해요. 자, 그러면 먼저 다이묘라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묘는 쇼군이 있다면 우리 가마쿠라 막부 시기에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졌었어요. 하나는 그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는 슈고와 우리 중간고사 때였죠. 그쵸? 슈고와 그 다음에 자원을 관리하고 세금을 관리하는 지토로 나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슈고와 지토는 모두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면 쇼군과 지토는 그들을 이제 자신의 봉신으로 받아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쇼군은 각 지역에 슈고와 지토를 보내어서 그 지방을 담당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슈고와 지토는 이런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구조로 이 무가정권, 다시 얘기하자면 막부를 이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로마치 막부 시절에 왔을 때는 이런 지토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슈고라는 사람들이 다이묘라는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게 되면서 봉건 영주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주라는 개념은 자신의 땅을 지배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영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슈고는 이때까지는 치안 담당이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치안 담당하는 자들이 권력이 커지면서 일종의 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방권과 같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쇼군은 다이묘는 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구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쇼군은 이제 다이묘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영지에 대해서 지배할 권한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영지 지배를 허락해 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쇼군은 다이묘에게 영지 지배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 주고요. 다이묘는 그 대가로 쇼군에게 충성을 바친다고요. 그러면 이 다이묘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죠. 그쵸? 쇼군에게 충성할 것을 서약한 봉건 영주, 그러니까 영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주.
그럼 영지를 뭐 하는 사람? 영지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고쿠는 누구들끼리의 싸움이에요? 다이묘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됐죠? 그 이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임진왜란 지나가고 나서 에도막부가 들어왔잖아요. 이게 에도막부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다이묘들이 각각 개간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이묘들에게 있어서 개간 장려를 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세금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틀리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일본에서 일본 고유의 쌀 생산량을 표시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고쿠라고 읽고요. 한자로는 돌석자로 씁니다. 그래서 일정한 토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쌀 경작량을 또는 쌀 생산량을 고쿠라고 얘기를 해요. 고쿠. 그럼 이 앞에 이제 숫자가 붙겠지, 그치? 그러면 이 고쿠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지의 쌀 생산량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쌀 생산량은 다시 얘기하자면은 자신의 영지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많아진다 라는 뜻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높은 고쿠를 차지하는 영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영지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쿠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령 어떤 일본 지역을 받았을 때 일본의 어떤 지역을 받았을 때 여기가 500고쿠다라고 한다는 것은 연간 생산되는 쌀 생산량이 500고쿠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곳에는 막 만고쿠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만고쿠. 그러면 이 땅은 연간 만고쿠를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500고쿠를 받은 다이묘보다 만고쿠를 받은 다이묘가 어떻겠습니까? 좀 더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럼 풍족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영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권력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쌀 생산력이 그 영주의 세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쌀 생산량이 곧 다이묘의 무엇을 나타낸다? 다이묘의 세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다이묘는 쇼군으로부터 영지 지배권을 받을 때요. 그럼 쇼군은 어떤 지역에 가서 거기에 다이묘로 너를 봉하노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이묘는 자신의 영지에 가서 이제 영지를 관할하는 사람이 바로 다이묘가 되는데, 이 쇼군 지방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고쿠, 그러니까 연간 생산되는 이 쌀 생산량이 높은 지역을 많이 받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런 쌀 생산량이 높은 지역을 받은 다이묘는 쇼군 지방과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다이묘의 권력 구조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다이묘들보다는 좀 더 경쟁적으로 또는 좀 더 막강한 그 세력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경제력이 높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 다이묘가 다른 지역의 다이묘들보다는 훨씬 경쟁력이 있는 다이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에서 연간 생산되는 쌀 생산량은 곧 그 다이묘의 세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서 말하는 고쿠라는 개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다이묘들은 자신의 영지에 개간을 장려시켜서 경작지를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영지에서 생산되는 고쿠를 늘리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방금 했던 말을 조금
뒤로 빼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으면은 저한테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넣어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이묘가 자신의 세력 강화를 위해서 영지의 경작지 비율을 증가시키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간 생산되는 연간 쌀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쿠가 늘어나는 게 자신의 세력 증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묘가 그러니까 개간을 장려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구 증가 내용까지 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쉬는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영상 끊는 거 아니고, 제가, 여러분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잠깐 쉬었다 오세요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잠깐 쉬었다가 오시고요. 그렇게 하고, 또 다음 내용 이어져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해야 할 인구의 증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페이지 109쪽에 있는 그래프를 참조해서 우리가 좀 볼 건데요. 교과서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동영상 잘 보셔도 되거든요. 그 내용 참조하시면 되니까요.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인 볼게요. 인구 증가의 원인은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농업 생산력의 향상, 그 다음에 새로운 구황작물의 도입, 그 다음에 의학 발달, 그 다음에 전쟁이 없었던 장기간의 평화,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농업 생산력은 마찬가지로 농업 생산력 앞에서 봤던 내용과 결부지어서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면 되냐면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잖아요.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입이 많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많아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구황작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새로운 작물 재배 칸에 우리가 봤던 옥수수, 감자, 고구마, 땅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대륙으로부터 건너온 새로운 작물의 도입,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두법이나 또는 의학 서적들이 발간이 되면서 의학들이 발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역사적으로 오면서 겪어왔던 그런 전염병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체계에 관련된 그런 새로운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사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든가, 또는 서양에서 들고 왔던 그런 이제 뭐 의학 기술을 좀 반영을 한다든지 등등등 해서 이러한 의학 발달을 하게 되면서 죽는 비율이,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도 역시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죽게 돼요. 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민간인들의 피해까지 있을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증가에도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이 상태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의학서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 같은 경우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우리 동의보감 어느 왕 때 만들어졌습니까? 광해군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본초광목이라는 것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의학서고요. 그러니까 이 본초광목의 내용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치료하려고 하니까 뭔가 우리 정서와는 맞지 않아요. 우리 풍토와 맞지 않아서 허준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때까지 병자들을 돌보면서 또는 자신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그런 한의학 지식을 집산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동의보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한의학 서적으로 동의보감을 꼽을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 양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한번 교과서 10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인구 변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600년대에는 1.5, 그러니까 1.5억 명이고요. 1700년대에도 1.5억 명이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수치예요.
자, 보세요.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가요,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줄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의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 한 10년 뒤에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1년, 2년 또는 10년, 20년 안으로는 반드시 인구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0년대와 1700년대에는 왜 인구가 늘어나지 못했느냐?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금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이 시기에 세금이, 주로 토지세하고 인두세가 많이 붙어요. 토지세와 인두세의 부담이 강했는데, 토지세는 당연한 거지만, 이제 재산을 많이 가질수록 내야 되는 세금이 토지세였으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인두세는 자기 집에 딸린 식구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랑 이전의 중국이랑 거의 비슷한 풍토가 뭐냐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쵸? 요 시기 때는 아이를 많이 낳았거든요.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때는 자녀 1명, 2명 정도로만 신고하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7인 가족인데 4인 가족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 나머지 3명은 숨겨진 사람들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늘어나게 되면은, 늘어난 만큼 세금을 추가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금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이었고요. 이 무거운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인두세에 해당하는 내용을 종종 누락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러한 것을 나라 관리들이 했어야 되는데, 나라 관리들이, 역시나 이러한 인구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피기는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명나라 때 후기에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쵸? 그 중에서 보면 인물들의 그런 성과를 파악해서 그 고과를 통해서 인사 고과를 통해서 승진시키고 그 다음에 퇴출시키고 한다는 내용은 기억나시죠? 예,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보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세금을 얼마나 잘 걷었냐가 그 인사고과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말은 그 지역에서 거쳐야 되는 세금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을 잘 걷어야 인사고과에서 100점을 맞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어떤 몇몇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태어난 것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집의 인구가 늘어난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맞죠?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들이 세금을 못 내는 것은 결국 누구 책임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 관리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관리의 인사 고과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관리들이 요 한 100년간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냐면 우리 마을의 인구수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장기들을 자꾸 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인구가 1.5에서 계속 1.5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늘어났겠지. 2억이나 아니면은 2억 5천으로 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1600년에서 1700년 사이에 인구가 변화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 아시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부탁드릴게요. 예, 1600년, 1700년대에 관련된 설명은, 제가 말 그대로 여러분들 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거기에 이제 목숨 걸고 막 필기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1700년대에서 1790년대에 보시면은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죠? 그럼 요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청나라 옹정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였습니까? 지정은제였죠. 지정은제가 뭐였습니까? 지세와 정세를 일원화시켜서
지세를 가지고 은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세가 아까 뭐였습니까? 인두세였지. 그럼 인두세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늘어나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옹정제가 이것을 실시할 무렵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앞으로 너희가 내야 되는 인두세는 고정시키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이상 아이를 더 낳게 되더라도 그 아이가 추가적으로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4명으로 계산했던 인두세가요, 5명 됐다고 해서 5명어치의 인두세를 걷는 게 아니라 4명에 대한 인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하, 인두세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받지 않는구나. 그리고 토지세에 합쳐서 내기 때문에 사실상 인두세가 없어진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구나. 그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느냐면,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고 신고하지 못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가차없이, 가감없이 이제 신고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시기 때에 인구 조사를 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지정은제로 인해서 사실상 정세가 안 내다시피 바뀌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토지세에 포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 아이들을 낳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은제로 인해 정세에 대한 추가 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막 낳아도 세금은 안 낸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만 가지고 토지세만 가지고 세금을 내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더 이상 숨긴다든지 또는 인구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이들을 일부러 식구수를 일부러 조작해서 보고한다든지 그러는 풍조가 사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가 1850년대쯤 가면은 더 성장하죠. 그쵸? 1억 가까이가 더 늘어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정은제라는 이러한 세금 이후에는 인구가 폭증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북송시대 때 1억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청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인구가 폭등하게 되더라는 거죠. 2배가 됐다가 또 1억 명치가 더 추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약 4억 3천만 명까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 이 시기였습니다. 조선을 볼게요. 자, 조선은요, 1790년대까지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1850년대 그 경신대기근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로 통해서 흉작과 전염병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인구수가 좀 급감하게 되는 좀 이제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지금 얼마나 깎였는지 한번 보실래요? 약 한 1822만에서 1647만으로 내려갔잖아요. 약 한 200만 명 조금 안 되게 이제 감소했잖아요. 그쵸? 그것은 흉작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일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폭증했다가 깎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1600년에서 1700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에도막부 때잖아요. 그쵸? 에도막부 시기에는 일본 말 그대로 일본 역사의 전성기를 찍는 시기였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1600년이니까 언제입니까? 1592년에서 7년 전쟁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인구니까 당연히 인구가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가 1700년대, 그러니까 에도막부가 자리를 잡고 전성기를 구가던 시절에는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1790년대에 와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겐메이 대기근이라는 게 일어나요. 겐메이 대기근.
82년에서 88년까지 겐메이 대기근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런 겐메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인구가 잠깐 줄어들게 돼요. 그것 또한 약 한 150만 명에서 한 200만 명 사이로 줄어들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다시 3229만 명대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겐메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약 한 200만 명 가까이가 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아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동아시아 인구 그 증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봤는데, 자,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중국은 청나라 때 비로소 인구가 폭증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 그렇죠. 지정은제의 실시로 인해서 폭증하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정은제로 인해서 정세를 걷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세로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세를 걷지 않게 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도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인구가 급감했었다가 다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경신대기근과 같은 그런 이제 재앙을 맞이하게 되면서 인구가 잠깐 감소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로 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1200명대에서 에도막부가 한창 전성기를 구가할 시절에는 3000만 명대까지 올라갔다가 겐메이 대기근으로 인해서 약 한 10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의 인구들이 이제 죽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50년대에 와서는 다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쉬시고요. 바로 우리 다음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 자, 잘 쉬셨죠? 선생님 5분도 안 됐는데 왜 갑자기, 10초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아니면 폰으로 보시니까 잠깐 이렇게 퍼즈 시켜놓고, 화장실 좀 다녀오시라고. 그쵸? 자, 그 시간을, 이제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요.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내용은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인데요. 아까 우리가 여기 농업 생산력 발전하면서 상품 작물 재배를 통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업도 발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계 지어서 우리가 볼 거기 때문에 상업의 발달은 농업의 발달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인데요. 제가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요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가 요 부분을 깜빡하고요. 삭제하는 걸 깜빡했어요. 죄송해요. 요 부분을 지워주시고요. 바로 가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표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 청나라인데요. 민간 수공업이 발전합니다. 민영 수공업. 그러면 민영 수공업의 반대말은 뭐예요? 나라가 운영하는 수공업이니까 관영 수공업이 되겠죠. 그죠? 관영 수공업이 되겠죠. 그죠?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영 수공업. 그것이 아니라 지금은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민영 수공업이라는 것이 발달했다. 그래서 주로 민영 수공업에서 만드는 것이 견직물, 면직물, 제철, 도자기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한 이러한 물자들이 대운하를 통해서 물자 수송된다. 대운하 언제 만들어졌죠? 수나라 때 만들어졌었죠. 그쵸? 수나라 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 대운하. 그 다음에 차와 도자기를 이제 해외로 수출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고요. 이때 주로 들어왔던 고액 화폐 대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 뭐라고? 은이라고. 은. 네. 자, 조선입니다. 조선. 자, 조선도 마찬가지로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포구와 장시가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동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대동법이라고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쌀로 받는다는 뜻이지. 수미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치? 수미법이라는 이름으로도 실시됐던 것이 바로 대동법이었고요. 또는 대동법이
이렇게 쌀로도 내는 제도도 있었지만 쌀 또는 동전으로 내는 제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동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쌀과 동전을 걷어서 이것을 이제 걷어진 세금을 공인이라고 하는 상인을 통해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방식. 예, 요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법이잖아요. 맞잖아요. 모른 척 하신다 또.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상행위를 하라고 이런 나라 돈을 가지고 상행위를 하라고 공인들을 뽑은 것이고, 이 공인들은 나라의 그런 쌀과 동전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산다라는 측면에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에는 이와미 은광 채굴한 이후에도 금도 채굴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팔면서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속에 대한 재련 기술도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견직물과 도자기와 술, 이런 특산품도 이제 생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도자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아리타 도자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리타 도자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육상과 해상 교통로를 정비하게 되는데, 이 육상 교통로 정비와 가장 관련된 제도가 무엇이냐면 산킨 고타이 제도예요. 예, 상킨 코타이 제도인데, 이 상킨 코타이 제도는 뭐냐면 참근 교대라고 해서요. 각 지역의 다이묘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쇼군이 살고 있는 그 에도로 와서 에도 주변에서 잠깐 머물다가 그러고 자기 영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다이묘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한 제도가 바로 상킨 코타이 제도거든요. 상킨 코타이 제도. 이 상킨 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육상 교통로가 좀 정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발생하냐면 숙박업이 발전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요.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일단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육상과 해상 교통로를 정비함으로써 거대한 시장과 도시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인이 출연하게 되는데, 각 나라의 대상인들 보시면은 명나라 청나라는 조금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시상인과 휘저우.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 자, 요거는 제가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참고로 아까 우리 그 곡창지대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기가 후광지역이에요. 후광지역. 그러니까 호광지역이라고 하는, 여기가 명나라 때 시대의 그 최고의 곡창지대였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는 이 스촨 지역, 그러니까 사천성 지역이 여기가 최대의 곡창 지역이었다. 네, 요 지도를 제가 보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산시 지역에서 등장해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상인 집단을 산시상인. 그 다음에 요 안후이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산둥, 허베이 등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그런 휘저우 상인. 요런 이제 두 개의 큰 대상인의 유통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봐달라는 거죠.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들은 소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걸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누렸어요. 자, 우리가요, 소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러한 소금을 여러 사람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산시상인과 휘저우 상인이라는 이 큰 두 축에 있는 상인들만이 판매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소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는, 그렇게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상인들에게만 판매한다라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소금 독점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가지고 면화, 쌀, 목재, 직물 등 이런 이제 판매망을 확장시킴으로써 유통망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특히나 산시상인과 휘저우상인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길드와 같은 하나의 회관 같은 것들을 설립해서 자신들의 그런
경제적인 무역 거점으로 삼고자 했었어요.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요런 상인들이 있었고요. 특히 요런 상인들이 어음이라는 녀석을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청과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기로 했고, 특히 경강상인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은 강북, 강남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이어주는 그런 이제 포구 상인들, 이제 각 포구마다 이러한 이제 쌀, 소금, 목재, 어물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하는 그런 대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좀 봐주셔야 될 애들이 또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일본의 조닌이라는 애들이에요. 조닌. 상인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상인과 수공업자를 이르는 말인데, 이들이 사실상 조선의 분홍층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분홍층으로 성장한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조닌들이 나중에 일본 내에 서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공헌을 세워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민 문화를 우리는 조닌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조닌 문화. 그래서 이 조닌들이 만들어낸 그런 문화다라고 해서 조닌 문화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조닌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도와 오사카 상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최소한 조닌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당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주도하는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 조닌은 반드시 일본사에서 한 번쯤은 물어볼 수 있는 주제라고요. 자, 도시 성장 볼게요. 자, 베이징, 수저우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시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시진. 제가요,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쓰고 싶은데 이게 지금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기도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에이, 모르겠다. 여기다 별표입니다. 시진의 별표. 시진 별표입니다. 중요해요. 시진 중요합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시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12페이지입니다. 자, 시진이라고 한다는 것은 중소상공업 도시로서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뭐 물길이든,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운하든 또는 육상로든 아무튼 그러한 교통로의 중심지에 형성된 이런 중소상공업 도시로서 특징은 업종별 전문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진은 중소상공업 도시로 교통의 요지에 형성되었는데요. 특징은 업종별 전문 특화 도시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면직물이면 면직물 전문 특화 시진이 있고요. 뭐 아니면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뭐 면화, 뭐 또는 뭐 목재, 뭐 직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견직물, 뭐 도자기, 제철, 이제 이런 등등 그런 업종마다 그런 전문 특화가 된 시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아메리카와 일본으로부터 은의 유입을 통해서 더욱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은 상업이 발전하면서 시진들이 더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좀 더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요런 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문제 푸는 것이 쉽진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 지도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운하예요, 운하. 요렇게. 요게 대운하고요. 요렇게 이제 물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현이 있어요. 이게 그 지역 마을이고요, 이게.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직내주라고 해서 요 소위 말하면 좀 큼지막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큼지막한 도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요 보라색 요것이 뭐냐면 이게 시진들이에요, 시진들. 네.
그러니까 어떤 시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우나 주변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시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에는 뭐 이렇게 강 주변에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시진들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이 타이창부라든지 이런 수저부 이 근처에서 만들어진 이런 시진들도 있고요. 이렇게 중소 상공업 도시로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업종별 전문 특화가 된 상공업 도시인 이 시진이 성장하고 있었고, 이 시진의 성장은 아메리카와 일본으로부터 은이 들어옴으로써 더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외국 상인들과의 그런 교역이 활발해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진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입니다. 조선은 장시가 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였다. 그리고 한양은 정치, 행정, 군사의 중심이자 상업도시였다. 예,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요. 일본은 이제 일본도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조카마치라고 하는 구역인데요. 이 조카마치는 다이묘가 이렇게, 이거 좀 지울게요. 자, 다이묘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이제 다이묘의 영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에 다이묘가 살고 있는 성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성 주변으로 이 다이묘를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이 구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요런 구역이 있잖아요. 요런 구역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카마치라고 그래요. 그럼 조카마치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무사나 또는 이 조카마치에서 그러니까 이 조카마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주로 많이 살겠죠. 그래서 무사나 상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구역을 우리는 조카마치라고 그러고요.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요 나머지 지역들은 다 뭐가 되겠습니까? 농촌이 되겠죠. 그쵸? 네,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조카마치, 성, 그 다음에 농촌,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히메지성으로 지금 대표되는 그런 조카마치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무사 거주지가 있고요. 존인 거주지가 있고요. 사원지역 이렇게 있는데, 자, 무사 거주지 볼게요. 자, 이렇게 무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존인들이 사는 곳도 이렇게 있죠. 그쵸?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요런 식으로 농촌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사느냐면 다이묘가 살 것이고, 다이묘 요 근처에 바로 안쪽에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이 다이묘가 사는 이 성 주변으로는 가로 또는 가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 무사들이 사는 구역,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벗어날수록 어때요? 좀 더 하급 무사들이 살 수가 있겠지, 그치? 하급 무사 또는 중급 무사들이 사는 이런 구역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조금 가신들 중에서도 높은 급의 상급 무사들이 사는 곳일 수 있죠. 그쵸?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자기 주인인 다이묘를 지키러 갈 수가 있잖아. 네, 출중한 사람들이 산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상인들로 대표되는 이 존인들이 거주하는 구역, 이렇게. 그래서 요것을 전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카마치라고 그래요. 네, 조카마치라고 한다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카마치. 자, 그런데 이러한 조카마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인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뭘로 발전하겠습니까? 상업도시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이때 에도, 오사카, 교토가 대표적인 대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입니다. 자, 일본. 자,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산킨 코타이제도 있잖아요.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산킨 코타이제도 별표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페이지 112페이지입니다. 예, 아까 우리 시진 봤던 그 페이지에 산킨 코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볼게요. 막부가 다이묘 통제를 위해 다이묘를 정기적으로
에도에 머물도록 한 제도예요. 막부가 다이묘에게 너 반란 일으키는 거 아니지? 너 나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 맞지? 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너 한동안 에도에 와서 머물러. 그러면은 이 영지를 받았던 영주는 일정 기간마다 반드시 자기 영지를 떠나서 에도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에도로 가는 길목마다 이 다이묘가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무엇이 발전할 수 있다고? 숙박업이 발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숙박업이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이묘가 갈 때 자기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같이 갈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수행원들, 그 다음에 자기의 가신들 몇몇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묘의 행차는 다이묘가 에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이묘 혼자 가는 개념이 아니라 다이묘를 비롯한 그 가문을 섬기고 있는 가신들과 수행원들이 줄지어서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행렬이겠죠. 그쵸? 대행렬을 이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숙박업이 성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도로 오는 길목이 좋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행렬들이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몇 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가서 머무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뿐만 아니라 교통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과 숙박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이해하셨죠? 다이묘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행원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교통편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에도 주변의 숙박업이나 또는 에도로 오는 그 교통로마다 이런 숙박업에 관련된 숙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박업도 굉장히 유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서 미친 척하고 한번 강의해보세요. 정말 말 되게 많이 꼬이거든요. 네. 일본의 도시 성장까지만 보고요. 오늘 영상을 좀 끊으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일본의 도시 성장에 대한 내용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읽을게요. 자, 긴 다리 7개를 지나서 비로소 오사카에 당도하니 곧 모든 배가 정박하는 곳이었다. 길 양쪽에 긴 건물 중 중층의 집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이것은 온갖 물건을 파는 점포였다. 아하, 점포가 많구나. 그 다음 에도 길 옆에, 그쵸? 지금 아까까지는 오사카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부터는 에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도.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죠. 에도 길 옆에 있는 회랑은 모두 상점이었다. 여러 사람의 눈이 빽빽하여 한치의 빈틈이 없고 옷자락에는 꽃이 넘치고 주렴 장막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오사카와 교토보다 3배는 더하였다. 아,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대도시로 뭐가 꼽히고 있어요? 오사카, 교토, 에도 요 3가지가 꼽히고 있는 거지. 그 중에서 최고는 어디였다? 에도였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쇼군이 사는 곳이니까 그렇죠. 이해하셨어요? 네, 쇼군이 사는 곳이니까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센소사 봉당 인근에는 차를 끓이는 찻집, 활쏘기 연습장이 있다. 그 다음 가부키 극장, 이야기 공연장, 불을 내뿜는 말과 같은 볼거리와 예능 관련 온갖 기술을 파는 자들이 모여서 엄청난 수를 이룬다. 손님은 자리를 다투어 앉을 곳을 차지한다. 한쪽에는 여러 달 동안 이 도시에 머물러 있는 촌객이, 다른 한편에는 요거 밑줄 쳐주셔야 돼요. 밑줄 치셔야 돼요. 산킨 코타이에 따라 이곳에 온 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밑줄 쭉 꺼요. 산킨 코타이에 따라 이곳에 온 자 밑줄 끊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어떤 사람들? 다이묘와 그의 수행원 또는 그의 가신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묘 일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이묘와 그 일행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묘와 그 일행 또는 그 일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쓰고 싶으면 다이묘와 그의 가신 또는 그의 수행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요 우리 어디서 요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의 농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상호의 발달과 도시 성장 부분을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은 서민 문화의 성장,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의 대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요. 잘 복습 좀 하시고요.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보셔야 되니까요. 우리 기말고사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번 시간 말미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에 대해서 좀 더 복습 좀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농업의 발달이 상업의 발달과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서민문화 발달, 그리고 서민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 요런 부분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은 농업의 발달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도시가 성장하였으며,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시진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고, 독특하게 시진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닌이라는 계층들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시기에는 산시상인과 휘종상인 위주로 그 상업이 발달하고 있었다. 이제 요런 점. 또한 일본은 조카마치라는 이 상업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업이 발전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킨코타이 제도를 통해서 에도로 향하는 각 교통로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그 교통로 주변에는 무엇이 성행하고 있었다? 숙박업이 성행하고 있었다고요. 그럼 숙박업이 성행했으니까 거기에 또 나오는 특산물을 또 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역시 같이 형성이 되겠죠.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거까지로 여러분들이 추리할 수 있으면은 오늘 수업을 아주 잘 들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서민문화의 성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